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1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보고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단 할 거는 뭐 아주 많지는 않고요. SOL 2개 있었고 어제 투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TLB 있고 워닝 머티리얼죠. 요거 DDR5는 좀 뺐습니다. 왜냐면 TLB랑 좀 겹쳐서 같은 이제 DDR5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게임, 뭐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이 광고 쪽이죠. 그리고 수급 시황 보는 거, 요 부분 좀 일부 있고 2차 전지 연간 전망. 요게 뭐 이거는 조금 사실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요, 주의해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아주 보고서가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먼저 보고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SOL이 세계 최대 규모 화학설비 투자 확정을 졌죠. 그래서 하반기에 상업 가동을 2026년도에, 그래서 좀 아직은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고, 정유 회사가 이제 석유화학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파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 롯데케미칼이 하는 뭐 그런 사업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팀 크래커 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에틸렌 만들고 프로필렌 만들고 각종 석유화학 제품 만들겠다. 그러니까 SOL이 이거죠. 나는 휘발유 경유도 팔지만 너 롯데케미칼처럼 하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투자 계획은 9조가 넘고, 다만 아직은 좀 시간 많이 남았어요. 27년도부터 아마 양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업 가동은 26년 하반기고,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은 27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유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디예요? 휘발유 경유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명확하죠. 전기차로 가니까. 그러면 정유 회사들 입장에서 이제 이걸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은 필요해요. 뭐 에틸렌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석유화학 비중이 25%까지 늘어나고, 우리나라 전체 에틸렌 생산 능력이 1257만 톤인데, 그러니까 여기 울산에 짓잖아요. 근데 SOL이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이게 국내 생산 능력 대비해서 꽤 큽니다. 14% 정도 달하는 물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국내 화학업체들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정유업체들의 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기존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뭐 SK 이노베이션이 할 수도 있고 GS 칼텍스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졌다. 그러니까 순수 석유화학만 해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죠. 지금도 사실 어렵죠. 근데 이게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당장 뭐 저거 지어가지고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만 이제 요런 정유주들이 왜 이런 걸 할까? 석유화학까지 굳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투자를 9조 원 정도 하고요. 자금은 내부 조달 좀 일부 하고, 내부 조달을 많이 하고 외부에서 대여도 하고, 그래서 메꿀 것 같습니다. 뭐 배당 성향을 줄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배당이 좀 제일 민감하긴 한데. 그리고 에틸렌 글로벌 이제 수요 순증감인데, 결국엔 이제 2023년이 공급 과잉이 좀 아직은 있는데 24년부터는요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24년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 그러니까 24년도에 경기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에틸렌 이 신증설이나 이런 게 줄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직은 힘들어요. 솔직히 아직은 뭐 롯데케미칼도 막 신용등급 그 자본 확충 이슈 때문에 강등 당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뭐 금호 석유가 됐건 뭐 다른 석유화학 다 똑같습니다. 뭐 대한유화가 됐건 간에 시간과의 싸움을 함께 하시면
결국엔 어느 레벨까지 회복이 된다고 봐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24년도부터 이제 본격 회복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석유화학은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바닥은 찍었고. 그래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고생 오래 많이 하셨겠지만, 예,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은 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상반기만 잘 넘기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경쟁사들이 뛰어드니까 장기 투자는 어렵죠. 아주 구조적으로 몇 년 막에 투자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재성 연구원님이 좀 적어준 같은 S-오일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높으니까 좀 경제성이 낮은 원유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프타라고 그러거든요. 나프타를 이용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다는 건 이제 그만큼 그 경제성이 낮은 거를 조금 경제성이 높은 걸로 좀 바꿔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료유 수요는 당연히 줄죠. 석유화학 수요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그래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24년부터 본격 투자 들어가고요. 배당 성향도 변화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27년도에 공장이 딱 완공이 될 때는 그때는 글로벌 증설이 없대요. 거의. 근데 그때 가서도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그때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027년에는 석유화학 공장이 증설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아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바이든이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원유 같은 거, 석유. 네, 그래서 글로벌 석유 제품 부족 현상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정유업종을 되게 좋게 보고 계세요. 디젤 공급 부족하고 정유 회사들 당연히 마진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완공될 때 에틸렌 증설 물량이 적으니까 S-오일이 이걸 만들고 나서도 공급 과잉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투자 사이클인 것 같다. 타이밍도 좋고 이 만들어지는 기간도 마찬가지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기존의 정유 시설에서 이렇게 그 좀 저가품의 오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걸 이용해서 나프탈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크래커 분해를 해 가지고 요런 제품,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저가품을 고가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오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이게 신기술이래요. 원유를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정제를 해가지고 여기서 LPG하고 나프타를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겠다. 요겁니다. 그리고 에틸렌 27년에는 없어요. S-오일 물량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샤힌 프로젝트 말고는. 그래서 아무튼 이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참 힘든 일이죠. 예, 그렇지만 석유화학도 이거 투자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직 멀어요. 예, 그래서 석유화학도 24년도에 분명히 저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뭐 23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인내심을 발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TLB는 DDR5로 유명한 거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메모리 모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목표 주가 3만 원이고요. 하향을 했는데 하향한 게 회사가 나빠서는 아니고 무상증자했어요. 그래서 권리라 끝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춘 겁니다. 기계적 하향입니다. 나빠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신주 상장을 언제 하냐면 무상자 받으신 분들은 12월 7일 날 이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죠. DDR5를 지원하는, 이게 드디어 1월 10일 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DR5 전환이 PC에서 서버까지 확산이 되게 되고, 예, 또 메모리 모듈 매출 증가로 인해서 TLB가 수혜를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직 출시도 많이 안 했지만 이익도 되게 좋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53% 증가했고 4분기도 전분기보다는 좀 줄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 낼 것 같고요. 내년 실적은 최고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기저가 좀 높아서 좀 성장률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DDR5로 전환되는 게 가장 큰 수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DR5 가격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하기도 좀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SSD 모듈이라고, SSD는 이제
낸드 플래시죠. 낸드 플래시가 이제 이 PC나 노트북에 하드 디스크 있죠. 그걸 대체하는 거죠. 요즘 이제 저걸로 많이 가시니까 저게 이제 그 매출이 또 내년도에 늘 것 같다. 그래서 올해 45% 여기가 내년에 11%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엔터프라이즈용 기업용입니다. SSD 수요가 증가하고 5G 인공지능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예, 그래서 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여전히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DDR5 모멘텀이 이제 반영은 되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내년 초에 사파이어 레피지가 나오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리 선반영이 된다면 재료 노출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무상자 때문에 12월 7일 날 신주 물량이 출회가 되거든요. 그날 물량이 등록돼요. 100%니까 이제 주식수가 2배 돼요. 그럼 그때는 변동성 한번 나오겠죠. 팔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주가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럴 때 뭐 만약에 뭐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 흔들린다 그러면 뭐 그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런 날짜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수급적인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제 특수가스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 신한투자의 최도현, 남궁현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써줬고, 목표 주가 39,000원 유지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전쟁 나가지고 특수가스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실적이 엄청 좋아졌죠. 예. 그래서 이 반도체 특수가스를 받아다가 고객들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출 급증하고 3분기까지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요.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915억, 80% 늘 걸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 같고요. 그런데도 주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연초 대비. 왜? 이거 일회성 아니냐. 너네가 잘해서 돈 번 거 아니잖아. 인정은 잘 안 해주는 거죠. 뭐 일견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번 거라서 인정은 좀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내년인데, 근데 이 신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년 실적을 우려하지만 아니다. 내년 실적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3분기에 재고 자산이 대폭 증가했고, 재고라는 건 그거죠. 이제 가스를 구입에다가 고객사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는 건 이게 안 팔리는 재고가 아니에요. 나가는 재고죠. 선제적으로 조달했고, 또 3분기에 원재료를 1638억 매입을 해놨는데, 매출 원가는 그거죠. 이제 매출액에서 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원재료 있죠. 원재료가 매출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비용이죠, 비용. 한마디로. 예. 뭐 원가가 되는 건데 이게 1069억밖에 안 잡혔대요. 그럼 나머지 600억이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매출로 안 잡은 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저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는 늘어났죠. 아직 안 잡힌 물량들이 있죠. 이거를 이제 쏟아내면 실적이 23년도에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저걸로 추정했을 때 23년 실적도 우려와 달리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려만 너무 많다 보니까 퍼가 4.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적 성장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좀 매력적이고, 또 특히 이 회사는 삼성 비중이 좀 높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량에 연동이 되니까. 삼성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감산을 안 하죠. 점유율도 아마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매력 있지 않나. 그래서 피카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PER 4배에서 피카웃을 걱정하기에는 너무나 주가가 좀 싼 거죠. 예.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워닝 머티리얼즈를 보시면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거 한번 볼까요? 그 밸류,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한 번씩 보는 거, PBR 밸류. 예. 요게 잠시만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PBR 밑에 있네요. 그거 보이세요? PER은 저 맨 밑에 가 있고요.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는데 돈은 잘 버니까 어떻게 됐어요? 퍼가 올라갔죠. 퍼가 내려갔고, PBR도 너무나 좀 과도하게 밀렸죠. PBR 기준으로도 0. 지금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만 보면요, 뭐 주가는 저평가된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왜 이렇게 쌀 거냐? 이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끝나면 저거 결국 실적 안 좋아진다. 이 우려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꺾일 텐데. 그러니까 쉽게 투자를 못하는. 근데 이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은 아무튼 그걸 감안해도 지금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요런 좀 논리예요. 그래서 4분기 또 실적 발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좀 저평가돼 있다 보시고, 소프트웨어는 내년 연간 전망을 이제 해줬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김소혜 유영설 연구원님이 인터넷은요 올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광고 수요 줄죠. 이용자들의 사용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하죠. 고정비, 인건비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또 자회사 상장, 적자 기업 인수. 옛날 같으면 이거 호재라고 할 텐데 적자 기업 인수해서 악재로 보고 있고, 또 화재 사고, 데이터 센터, 예, 카톡 불통 사태. 그래서 멀티플에도 PER을도 깎아버렸죠. 그렇지만 내년도 매출 성장은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나올 것 같고, 다만 비용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돈을 수익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도 좀 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프로모션한 거 있죠. 막 할인금, 막 이런 거 쿠폰 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인터넷 기업들도 수익성이 점차 개선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비용 절감 효과가 제일 큰 기업은 카카오로 보고 있고요. 매출은 좀 부진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구조 정도 하고 신사업 적자가 좀 축소되면서 내년 이익은 26% 정도 올라갈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 시장에 진출을 하죠. 12월 2일 날 크래프톤이. 그러나 시장에서는 우려도 있죠. 저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경쟁도 치열한 시장인데. 근데 큰 시장이죠. 콘솔 시장도 되게 큰데 과연 그거는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12월 2일이 돼봐야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의 탑라인 성장을 회복할 채널을 어쨌든 확보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너무 온라인하고 모바일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이 채널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가 넷플릭스만 거래만 하다가 뭐 지금 디즈니 이런 데랑도 좀 열린 거죠. 그런 좀 비슷한 흐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 게임사가 주가 측면에서 당연히 탄력적이지만 후속작 이제 신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NC랑 크래프톤이 좀 접근하기 편한 것 같다. 그리고 밸류가 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게임 업종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데 다만 신작 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이익도 확실히 나고 있고 체력이 좋은, 그걸 NC소프트는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고, 광고 쪽은 예산을 줄이니까 좀 안 좋지만 이제 광고주들은 자기가 광고한 거에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무데나 돈 안 쓰고. 그래서 지상파 광고가 좀 줄 가능성이 높죠. 지상파 광고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효과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디지털 광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런 디지털 광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제일기획. 요즘에 그리고 넷플릭스 광고 맡았던 회사가 나스미디어. 여기인데, 근데 넷플릭스 광고에 대해서는 좀 평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예, 또 오랫동안 봐야 되니까 광고를. 아무튼 이런 디지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성과는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건 좋은데 고성장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부진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기획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뭐 광고사들이 있지만 저렇게 디지털 쪽에서 또 삼성그룹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님이 외국인 수급 기대는 좀 냉정하게 보자. 다만 밸류에이션 우려는 너무 하지 말자. 코스피가 9월 말 대비 15% 올랐고 외국인이 10월 이후로 6조 원을 샀거든요. 근데 미국계 자금이 들어온 게 특징적이에요. 7월부터 9월 한 달 빼고는요, 10월까지, 10월엔 더 많이 샀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다만 이제 아시아권을 전체적으로 다 산다면 좋은데 지금 유독 한국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가 아시아에 제일 많이 산 나라 중에 하나인데 3조, 한국이 6조를 샀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죠. 외국인이 한국만 사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사면 같이 사는데.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자금 유입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룩셈부르크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룩셈부르크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룩셈부르크는 거기가 그 조세 회피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각국 펀드들이 거기를 이제 본사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면 글로벌 펀드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최근에 보면 룩셈부르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식 매수를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아시아권이 좋아서 이제 달러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산다면 결국엔 그 아시아권 전체를 사고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다만 지금 사는 거는 미국 위주로 좀 사고 있고 미국계가. 예.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같이 사는 건 아니다. 한국 주식만 좀 사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 그래서 너무 그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부여하지 말자. 수급 기대는 좀 냉정하게 보자. 룩셈부르크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걸 언급해줬고, 예.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비싸졌어요. PER 11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죠. 퍼 너무 높다. 코로나 이전 퍼 고점이 11.1배인데 이거 이제 넘는 거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지금 PER이 왜 올라갔어요? 이익은 주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죠? 이익은 주는데. 근데 이익이 안 좋아져서 그 전에 미리 빠졌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너무 이런 잣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EPS 추정치가 보통 이게 분위기가 바뀔 때 코스피에 보통 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먼저 가요. 지수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기에도 코스피 PER의 고점이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때 아마 15배까지 간 걸로 알거든요.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15배면. 근데 주가는 6월까지 갔어요. 비싼데도. 네. 너무 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코스피 고점이 6월인데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갔잖아요. 1월보다 6월이 더 높아요. 그러면 PER은 어떻게 돼요? 6월이 더 높아야죠. 주가 올랐으니까. 이때가 지금 PER이 더 낮아요. 6월이. 주가는 올라갔는데 PER이 낮다는 건 주당 순이익이, 이익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EPS가 29%나. 그래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PER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 부근에서 PER이 비싸니까 팔자, 싸니까 사자는 잘 안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맞죠. PER이 비싸졌다는 얘기는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익은 꺾인다는 얘기인데, 이익은 나중에 후행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PER이 비싸니까 뭐 시장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4년도는 실적이 좋아진대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반영할 거거든요, 내년부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퍼 부담은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좀 밸류가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 PER 높으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네, 후행적인 거죠. 그리고 한국, 이제 외국인들이 아시아보다 한국 검은색을 더 많이 사죠. 그 다음에 요게 룩셈부르크의 순매수가 파란색인데 오히려 줄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들어오진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입니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그러니 PER이 올라가죠. PER은 뭐 이 주가 나누기 EPS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면 PER은 올라가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스피는 이미 빠졌고, 그 뒤로 이제 여기 후행적으로 따라가요, 이익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히려 돌리잖아요. 나중에 이익도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의 그 외국인 순매수 대금이에요. 대만을 제일 많이 팔았죠. 왜? 대만을 판 거는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가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 후로 어쨌든 한국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우리나라 이제 EPS 경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에 거의 가 있고요. 요게 조금 완만하게 횡보하다가 24년도는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저런 식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만약에 뭐 그대로 있는다고 치면
퍼는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PER만 가지고 높으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한 거예요. 외국인 사는 거에 대해서 룩셈부르크가 아직 들어온 건 아니니까 글로벌 펀드 전체가 한국을 좋아서 뭐 산다 이걸 아직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에 너무 큰 아직은 의미부여하지 말되 PER이 높으니까 빠져야 된다. 이 논리는 지금 안 맞는다. 왜냐면 이익 충족률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행적으로 이익은 좀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는 없고 또 우리나라는 PER보다는요 PBR이 더 잘 맞아요 사실.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0.9배, 9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마지막인데요. 2차 전지는 한번 요런 의견도 있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원래 좀 삼성증권 장정훈 연구원님이 제가 압니다. 이 보고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부터 좀 2차 전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뭐 그게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도 저렇게 짚어주시는 거 좋죠. 그래서 이 왼쪽은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변수,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고객 수주가 현실화되고 또 메탈 가격, 금속 가격이 오를수록 사실 양극재한테 좋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높게 유지되는 거. 그리고 시장이 지금 거의 2차 전지로 너무 쏠렸었죠. 2차 전지 대안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유럽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완성차가 안 팔리고 재고가 늘어나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메탈 가격이 꺾이면 이 판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만약에 바뀔 수도 있어요. 내년에 만약에 IT나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2차 전지에서 돈이 저 경기 민감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미국은 성장률 좋죠. 70, 46, 24까지 25년까지는 좋은 성장률이고 중국은 이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내후년부터 이제 10%대로 떨어지고 유럽은 내년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예상은 내년까지는 안 좋을 것 같지만 내후년 25년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시장이 좀 커지니까. 근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금 유럽이 어려울 것 같다. 이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전망이 좀 낙관적이래요. 우려가 많지만 폭스바겐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폭스바겐이 예상한 대로 대기 수요가 실수요로 이어지지 못하면 배터리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가 좀 많은데 이게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재고가 늘어나고 배터리 업체한테 이제 오더가 주문을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건 자동차 잘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도요. 자동차 안 팔리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전기차가 잘 팔리는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의 물가 올라가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리긴 좀 쉽지 않은 거죠. 구조상. 유럽은 역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PER이 36배나 돼요. 결코 싸다고는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중국이 더 싸지고 있고 그 이유는 중국은 요즘에 그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약간 피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한국은 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2차 전지로 막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가 좋으니까 막 몰립니다. 그래서 좀 계속 강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보면 맨 밑에 있는 게 하이닉스고요. 이 위에 두 개가 삼성, SDI, LG엔솔인데 이렇게 벌어졌어요. 쏠린 거죠. 2차 전지로. 그리고 이 리튬, 코발트, 니켈인데 배터리 메탈 수급 부족은 24년부터 가능하고 내년에는 약간 좀 공급 과잉 쪽으로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만 봤을 때는 배터리 소재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이제 요게 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하는 건 좋죠. LG, 삼성, SK,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C
또 성일하이텍도 폐배터리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대상 영역 중 북미 진출을 검토하는 업체들이에요. LNF가 이번에 진출하려다가 정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밀렸지만 다시 할 것 같고, 첨보도 지금 진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유리해요. 기업들 입장에서. 세액공제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그 동박에선 일진머티리얼즈가 이제 미국 설립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A 발효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전략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공급선을 바꿔버려야 되니까. 중국이라는 걸 정말 싸게 썼는데 이제 비싼 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특정 모델은 중국 배터리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약간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테슬라의 4680 있죠.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혁신 기술, 건식 전극 공정이 들어간 건데, 이게 아직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거보다 훨씬 더 싸거든요. 2,000달러 정도 비용이 주는데, 뭐 아직은 양산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4680에서 저 건식 전극 공정을 누가 하느냐가 앞서 가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가 양극재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뭘로 하죠? 음극재로. 음극재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흑연에 실리콘을 이제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여기 대표 기업이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SK, SKC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하려는 계획도 있고, 양산도 이미 시작을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그러니까 음극재에 실리콘을 넣으면요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그걸 수명이나 이런 거 안정성을 위해서 CNT 도전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이제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뭐 보면 나노신 소재, 또 동진세미캠, 또 파우더에서 LG화학스,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전지 투자 전략인데, 어쨌든 리스크는 좀 높아졌대요. 왜냐하면 일단 주가 많이 올랐고요. 성장률도 좋았고, 내년에 약간 성장률 둔화도 걱정을 해야 되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거엔 동의는 해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안 되고요. 충분히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2차 전지가 구조적으로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구조적 상승이에요. 유럽도 내후년부터 성장을 할 거고, 미국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겠죠.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율하고 이제 원재료 가격 올라가서 좋았는데, 이게 지금 환율이 좀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 판가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낙관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가 수급으로 인한, 이게 수급은 뭐냐면 2차 전지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막 반도체 팔고 하이닉스 팔아서 LG엔솔 사고 막 이런 거죠. 이게 언제든지 바뀌어요, 갑자기 상황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저는 요즘에 2차 전지가,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밸류 부담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맞아요. 지금은 신규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겠죠. 비싸게 사면 불편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변동성 커지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약간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준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요게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입니다. 뭐 양극재, LG화학, LNF,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여기 나와 있고, 전액 전해질은 이제 이 첨보란 기업이 하고 있고, 전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솔브레인 홀딩스 있죠. 그 회사도 하고 있고, 블리마, SKIT, WCP, 그리고 동박은 SKC,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에코프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사인데 이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죠.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나노신 소재, 거기 들어가는 도전재, 부품사는 신흥 SEC, 그 다음 폐배터리는 성일아이텍.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그 자료가 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밸류체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 좀 결론적으로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약간 좀 2차 전지가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쉬어가야 다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오버하면요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가 앞으로 안 좋아집니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저도 조금 쉬어가는 게 장기적 레이스를 위해선 좋다. 그리고 아직은 끝나질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도 남아 있고 유럽도 내년에 안 좋아도 내후년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간 거죠. 그거는. 다만 쉬어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장기로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지만 약간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는 것도 방법이고,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2차전지가 있는데 너무 올라서 못 샀다. 근데 어찌됐건 뭐 주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보고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증시가 끝이 났고, 오늘은 오후에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냥 쭉 오르다가 막판에 그냥 다 밀려가지고 윗골이 길게 달아버렸고요. 증시가 2,500에서 조금 지금 그 횡보하는 것 같아요. 2,500에서 좀 방향을 못 잡고 혼조세고, 주간 기준으로 1.5% 이번 주에는 빠지면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급등하고 이번 주는 좀 쉬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간 기준으로는 지금 2달 연속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5개월 선을 드디어 넘었는데, 이번 달에 어쨌든 5개월 선이 2363이거든요. 이 이상 있으면 끝나면 몇 달 만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월 만에 돌아서는 거예요.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6개월 만에 거의 지금 맞죠? 처음으로 증시가 5개월 선을 좀 탈환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런 걸 봐도 이제 약세장은 좀 거의 종료돼가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주봉은 이번 주 쉬었고, 일봉도 조금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막판에 조금 더 흘러내리면서 오늘은 어쨌든 장중 오전장 강세를 시장이 이어가지 못하고 오후에 급격하게 밀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좀,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한 800억 정도. 근데 코스피는 좀 많이 샀어요. 근데 기관이 좀 막판에 팔아가지고, 기관이 파는 물량 영향력이 좀 더 커지면서 그 외국인이 사긴 샀지만 증시는 겨우 1포인트 오르는데 좀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는 그냥 장중에 좋았다가 오후에 힘없이 밀려버린 좀 아쉬운 장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건 역시 오늘도 전기전자 위주로 많이 샀고요. 그리고 철강주하고 자동차, 조선주는 좀 오늘 팔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좀 팔았습니다. 전기전자 위주로 팔았고, 기계, 철강주는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어쨌든 오늘 좀 별로 수급이 좋진 않았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왜냐면 젤렌스키랑 이제 푸틴이 서로 좀 뭔가 합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 보시면 뭐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뭐 아주 건설기계 날이죠. 대창단주도 많이 올라갔고, 진성TEC 건설기계 쪽이 다 좋았고요. 조선주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그 현대중공업이 한 3.5% 정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보험주 괜찮았고요. 영화 관련주들 다 좋았고요. 게임주들도 오늘 좀 일부 중소형주, 왜냐면 중국에서 게임을 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게임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약간 규제를 완화하는, 그래서 이 중국 관련 기업이죠. 룽투코리아가.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같고, 엑토즈소프트 이런 기업, 약간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반대로 오늘 A소프트는 6%, 그냥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6%나 빠져버렸고, 그 최근에 좀 그 뭐죠, 이
사우디 왕세자도 좀 오고 그래서 약간 연관은 돼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은 다시 빠졌고 위메이드는 이제 위믹스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면 대형주들이 좀 안 좋았어요. 대형주들은 빠지고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오늘은 그 중국과 연계된, 그래서 이거는 사실 펀더멘탈로 간 건 아니에요. 단지 기대감이죠. 우리나라 게임주들한테 뭐 규제를 풀어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무튼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드라마 제작사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4x4, 뭐 버키 스튜디오, SBS 컨텐츠 허브 이런 기업들은 조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엔터주는 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건설주도 오늘은 좀 괜찮았고 DLNC랑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일단 반등을 해줬습니다. 정유업종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S오일이 좀 그 설비투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 견조하고, IT 업종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일단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LG전자는 조금 밀렸고요. 삼성 하이닉스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항공주도 오늘 티웨이 홀딩스 혼자 갔네요. 미용 의료기기 좀 일부 올랐고요. 임플란트 회사들 뭐 일부 올랐고, 화학 섬유 쪽도 오늘 대하나성 혼자 갔군요. 자동차도 오늘 현대모비스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현대모비스 혼자 약했는데 이게 약간 좀 따로 놀아요 지금 이 기업들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모비스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그리고 항공기 부품 그 외에 대부분 빠졌고요. 네, 오늘 하락 종목이 좀 많죠. 광고주들이 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제일기획만 올랐죠. 근데 제일기획 아시겠지만 배당도 많이 주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오늘도 선전을 해준 것 같고, 인터넷주들은 오늘 조금 밀렸습니다. 오후에 조금 카카오가 밀려버렸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안 좋았고, 편의점 관련주도 오늘은 오전엔 좋았는데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주 조금 밀렸고요. 조선기자재도 최근에 강했다가 오늘 성광밴드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비료주 빠졌고, 폐기물 업체, 백신주, 뭐 사료, 면세점, 유통, 관관, 타이어, 플렉서블, OLED, 화장품,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소재가 오늘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대주전자 재료 밀렸고, SKC도 좀 밀렸고, LNF도 좀 밀렸고요. 2차 전지 소재는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도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네. 코스피도 그렇고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오전하고 정반대로 오후에 끝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 한번 보고 시황은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근데 금투세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 좋았고, 시총 상위 기업들 견조했고, 현대차 좀 아쉽고, 카카오 좀 빠졌고, SK가 요새 좀 지지부진하고요. LG전자 좀 밀렸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은 좀 2차전지 소재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일단 오늘 많이 빠졌고요. 카카오페이가 한 5%,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5%, 하이브도 4%. 컨텐츠 기업들이 최근에 좋았죠. 근데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넷마블, 그러니까 게임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큰 회사들은 안 좋았습니다. 두산바켓은 건설기계 대표주죠. 두산바켓도 진짜 실적 발표하고 되게 좋아요. 기억나시죠? 실적 꾸준히 갑니다.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다가 미국 인프라 투자 이런 게 겹치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보세요. 근데 오르는 것도 정말 순식간이죠. 방향만 맞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두산바켓을 옛날에 물려 있었다 하면 그런 실적 보고 사실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이거
이번 실적 잘 나왔는데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사실 판단인데,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또 순식간에 손실을 많이 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버티는 것도 필요해요. 뭐 물렸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 역시 게임즈 다 안 좋았네요. 큰 회사들은. CS윈드도 최근에 좀 밸류 부담 일부 있죠.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밸류 부담이 좀 있고, 그리고 이마트 좀 빠졌고요. 한전기술, 원전도 이제 재료가 좀 노출됐죠. JYP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빠진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좀 크게 빠진 건 게임주인데, 게임주들은 어떤 이슈는 없었고요. 다만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그 빈살만 이벤트도 좀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소진되면서 되돌리는 하락이 오늘은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진 거 보면 큰 뭐 이벤트가 발생했거나 그런 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만 좀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또 반대로 전쟁이 어쨌든 종료 안 되면 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게 지금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조건부로요 2년 유예를 검토한다고 언급이 나왔어요. 근데 왜 조건부냐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이제 낮추거든요. 거래세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있죠. 그 비과세 기준. 그게 이제 원래 이제 100억으로 올리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거 지금 10억이죠. 대주주가 기준이.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면 2년 유예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10억이면요, 이게 10억이 전 대주주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10억이면 그럼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건가요? 아니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는데 대주주라고 하는 거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중소형주 중에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또 이제 연말에요, 주식 또 팝니다. 우리 매년 겪었죠. 연말만 되면 12월만 되면 중소형주가 새파랗게 질러요. 저 대주주 물량 때문에 10억 이상. 근데 어쨌든 10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소를 낮추는 걸 뭐 폐지한다면, 처리한다면, 그러면 금투세 2년 유예하겠다. 물론 금투세가 시행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저거를 굳이 왜 저런 조건을 다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저는 금투세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저걸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저거 유예 안 하면 바로 시행하면 더 큰 데미지가 오니까 일단 금투세 2년 유예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을 달아서 좀 굳이 저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좀 약간 바뀌긴 바뀌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증권거래세 아니 그 금투세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여론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일단은 금투세 2년 유예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는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좀 조건을 저렇게 좀 달았다는 게 이 코스닥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아직은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일단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릴 건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번 한 주 진짜 고생하셨고,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확실히 이제 시장이 힘없이 무너지진 않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요. 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그 함께 배우기 또 반도체 4편 올라가는데, 내일은 이제 우리가 시가공정을 배웠는데 거기 밸류체인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그 알고 계시는 그 쿼츠, 그 다음에 실리콘 파츠, 이런 기업들 있죠. 요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봤으니까 내일도 함께 배우기 한번 그 반도체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저는 그 일단 다음 주, 예, 언제죠? 예,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